저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마시고 허락 없이 거리를 걷습니다. 누구의 감시도 없습니다. 탕! 귀청을 찢는 총성이 광장에 울렸습니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2018년 3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보고 있었죠. 저는 북한 최전방에서 철책선을 지키던 간부였습니다. 쌍안경으로 강을 감시하며 탈북자를 막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죠. 그러나 그날 공개 처형장에 무릎 꿇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기였습니다. 집행관의 외침이 광장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경계 태세 이완, 탈북 방조 혐의. 군복이 벗겨진 채 무릎을 꿇은 동기의 뒤통수에 차갑게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첫 번째 탕은 그의 믿음을 산산이 부쉈고, 두 번째 탕은 제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온 철책선은 외부의 적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2,400만 인민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의 담장이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숙청되고 대대장들은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다음 차례가 저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평양에 있는 아내 서진과 아이들 지안, 도윤이까지 끌려갈 모습을 상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막아왔던 그 두만강 얼음 위를 총탄을 맞더라도 건너겠다고 말이죠. 등 뒤에서 터진 총성과 조명탄, 발밑에서 갈라지던 얼음 소리. 지금도 악몽처럼 생생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그곳에 갇힌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국경을 지키던 자가 국경을 넘은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저는 북한군 국경수비대 연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두만강을 마주한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당시 38살, 군 경력 20년 차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점호를 마치고 부대원들과 함께 김일성 동지, 김정일 동지, 김정은 원수님 초상화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안겨주신 이 영광을. 아침 식사는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습니다. 간부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끔 배급되는 돼지고기는 명절날이나 김정은 원수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국경 철책선을 따라 순찰을 돌았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 중국 마을을 감시했습니다. 때로는 중국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적대 세력과 교감할 수 없었으니까요. 병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탈북자가 한 명이라도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책임진다. 발견 즉시 사격하되 가능하면 생포하라. 명심하라. 당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탈북자는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이고 그들을 막는 것이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책선 넘어가 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함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오후에는 정치학습 시간이었습니다. 당 선전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읽고 토론했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의 생활상, 미제의 침략 야욕,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상,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미국은 우리를 침략할 기회만 노린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체제에 살고 있다고 매일같이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평양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아내 서진의 목소리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준호 동무. 아이들이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지안이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도윤이는 매일 아빠 언제 오냐고. 곧 휴가 나가면 볼게.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휴가는 1년에 한두 번이 고작이었습니다. 국경부대는 특별관리 지역이었고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 중에 강 건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중국 쪽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였습니다. 경쾌하고 자유로운 멜로디였습니다. 우리가 듣는 혁명가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저런 음악을 들을 수 없는 걸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가끔씩 그런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금이 결국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거라는 것을요. 2018년 3월 15일 새벽, 비상집합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옆 연대, 구역에서 탈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두만강 얼음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국경 경비대는 발각했지만 사격하지 못했고 그녀는 중국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그 연대의 연대장 최영수가 체포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임관한 동기였습니다. 함께 훈련받고 함께 술잔을 나누던 동료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검은 승용차에 실려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납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전 연대 장병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연병장에 도열했습니다. 3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군복을 벗긴 최영수가 끌려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뒤에 집행관이 섰습니다. 당 정치위원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자는 경계 태세를 이완하여 반역자의 도주를 방조한 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사형에 처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가 쓰러지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동료였습니다. 그는 직무를 유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명의 여성을 놓쳤을 뿐이었습니다. 처형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연대장과 3명의 대대장이 끌려갔습니다. 중대장 2명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최영수의 가족은 평양에서 지방으로 추방되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 명의 탈북자 때문에 수십 명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총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민이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간수였습니다. 국경이 아니라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언제든 최영수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급 보위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연대도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구역에서도 탈북자가 3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준호 동무, 2016년 6월 탈북 사건 당시 당신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당시 저는 순찰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탈북자를 막지 못했습니까? 야간이었고 시야가 불량했습니다. 발견 즉시 사격했으나 조사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평양에 있는 아내와 지안, 도윤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형당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보위부 조사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상급 부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연준호 동무는 다음 달 평양 보위사령부 재조사 대상입니다. 재조사,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었습니다.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출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서진과 지안, 도윤. 제가 탈출하면 그들은 즉시 연좌제로 수용소에 갇힐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먼저 빼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평양은 특별 통제 구역이었습니다. 제가 국경 지역에 있는 동안 그들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먼저 탈출해서 한국에 가고 그 후에 브로커를 통해 가족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가족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경비 연대장 직책이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만강 지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간이 얕은지, 순찰이 뜸한 시간, 감시 카메라 위치까지. 2018년 4월 초, 국경 답사 명목으로 밤마다 강변을 걸었습니다. 부하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4월 중순이 되면 강물이 흐를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건너야 했습니다. 중국 쪽 브로커와 접촉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 중 강 건너로 모스 부호를 보냈습니다. 과거 정보원으로 썼던 조선족 연락책이었습니다. 사흘 뒤, 강변 바위 틈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준비되면 3번 신호, 구조 나감, 300만 원, 중국 돈 300만 원,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았습니다. 군에서 몰수한 탈북자들의 소지품 중에 중국 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래 챙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행일 뿐이었습니다. 4월 10일 밤으로 정했습니다. 그날은 김일성 주석 생일 전날로 경축 준비 때문에 경계가 다소 느슨해질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나야, 준호 동무.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지안이랑 도윤이도 아빠 목소리 듣고 싶대요. 바꿔줄까요? 아니, 괜찮아. 다음에 보면 많이 안아줄게. 아이들 잘 부탁해. 준호 동무, 정말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4월 10일, 그날 밤 저는 두만강을 건널 것이었습니다. 2018년 4월 11일 밤 11시, 마지막 순찰 지휘를 나갔습니다. 부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가 직접 점검한다. 12시에 교대 준비하고 대기하라. 부하들은 의심 없이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국경 철책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손전등으로 강 건너를 3번 깜빡였습니다. 브로커 신호였습니다. 강 건너에서도 3번 깜빡였습니다. 준비됐다는 뜻.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군복 위에 민간인 외투를 입었습니다. 주머니에 중국 돈과 가족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두만강 얼음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곳곳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발 밑에서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흔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강폭 100m. 평소엔 2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50m쯤 갔을 때 저기 누구냐? 부하의 목소리. 발각됐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 동무, 쏴라. 탈북이다. 탕. 총알이 얼음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제 옆을 스쳤습니다. 지그재그로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조명탄이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제 그림자가 얼음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쾅! 어깨에 충격.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뜨겁고 타는 듯한 통증.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뛰었습니다. 70m, 80m. 발밑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쩍. 제발, 조금만 더. 입으로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은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90m. 중국 쪽 강변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짓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퍽. 얼음이 깨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4월의 강물,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필사적으로 기어올랐습니다. 손톱이 얼음에 긁혀 피가 났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총성이 울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쪽이요, 빨리. 조선족 아주머니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강 건너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들이 움직였습니다. 제 부하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정말로 탈출했다는 것을,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머니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피에 젖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지아나, 도윤아, 미안해. 꼭 다시 만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유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이었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연길 시내외곽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어요. 공안들이 수시로 단속하니까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아주머니는 저를 식당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세평 남짓한 방. 어깨 총상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 노출되면 북송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발각되면 북송, 수용 소행. 저 같은 군 간부는 즉각 처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낮에는 뒷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손님이 오면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만 갈 수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가려면 1,000만 원 필요해요. 라오스 거쳐 태국 가는 비용. 저는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모아야죠. 공장이든 식당이든.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몇 년. 절망했습니다. 그 사이 평양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미 제 탈북이 알려졌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공안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탈북자 색출 기간. 1달간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즉시 신고하라. 공안들이 집집마다 수색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옆집에서 탈북 여성이 체포되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나요, 제발. 저는 방 구석에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달이 지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아는 브로커가 다른 루트를 찾았어요. 700만 원인데 제가 300만 원 빌려줄게요. 아주머니,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제 오빠도 북에서 넘어왔다가 잡혀갔어요. 20년 전. 당신 보면 오빠 생각나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돈 다 모았으면 내일 출발 준비해. 아직 300만 원 부족한데요. 한국 가서 갚아. 일단 가자. 수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국에 오래 있을수록 위험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다른 탈북자 3명과 함께 벤에 올랐습니다. 모두 수년간 중국에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 검문소 많으니까. 차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사흘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 중국 풍경,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밝은 불빛들. 하지만 저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너희를 구할게.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사흘이 걸렸습니다. 검문소가 나타날 때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브로커는 짐칸에 숨으라 했습니다. 4명이 좁은 공간에 웅크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 내지 마. 차가 멈췄습니다.
공안의 목소리. 뭐 씻고 가는 거요? 식자재요. 열어봐.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 옆을 스쳤습니다. 됐어. 가.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 후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산길로 넘는다. 밤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없는 정글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고 살을 핥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서너 시간 후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라오스야, 국경 넘었어. 국경선은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그저 똑같은 정글이 계속될 뿐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더 걸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트럭을 얻어 타기도 했습니다. 모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태국 들어가면 거의 다 온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국 국경에서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 태국 경찰 뇌물. 1인당 100만 원. 처음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안 내면 여기서 끝. 다른 사람들도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각자 숨겨둔 돈을 모았습니다. 태국에 들어갔습니다. 방콕까지는 트럭으로 이틀. 더운 날씨, 좁은 공간. 한 분이 탈수로 쓰러졌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곧 도착해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5월 15일. 드디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여. 태극기. 한국 대사관이야. 멀리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적 없는 깃발. 대한민국의 상징.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돼. 난 여기까지야. 브로커가 떠났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달 넘게 달려온 여정. 두만강 얼음, 중국 뒷방, 정글. 모든 순간이 스쳐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곧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곳.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서진아, 지아나, 도윤아. 아빠가 살았어. 이제 너희를 구할 차례야. 한국행. 이제 정말로 시작이었습니다. 2018년 6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정. 북한에서 철책선 너머로만 상상했던 나라.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제가 선 땅.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통일부 직원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유였습니다. 허락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마음대로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부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것. 정말 괜찮은 건가요?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 하지만 평양의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일부와 브로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평양의 연금 상태입니다. 탈출은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연금, 상태. 재탈북 후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감옥이나 다름없는 상태. 제 자유가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북한의 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과 강연에 나갔습니다. 저는 국경비 연대장이었습니다. 국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민을 가두는 감옥을 지켰습니다.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탈북자 1명 때문에 연대장이 죽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생각조차 통제받는 곳입니다.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2023년, 저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단체에서 일합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의 저를 봅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선 안전합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지난주 한 탈북민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평양의 한서진이라는 분 아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무슨 소식이라도? 작년에 평양에서 그 이름 들었어요. 작은 실말이었지만 희망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가족 사진을 봅니다. 피에 젖어 흐릿해진 그 사진. 서진아, 지아나, 도윤아. 아빠는 포기하지 않아. 꼭 만나자.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숨 쉬고 말하고 꿈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연대장이 아닙니다. 저는 증언자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가족을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갇혀 있는 2,400만 명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에게도 자유를 숨쉴 권리가 있습니다.